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위기도 좋고 우리 부장님 모셔서 시장 분위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부장님 오늘 같은 날은 빨강색 니트 입어주시면 딱 좋은데. 아 이거 어제 샀거든요. 아 신상이군요. 네, 어제 제가 그 IFC 몰에 가가지고 그래서 마시모 땡땡이라는 브랜드 가서 그렇죠. 둘러보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예쁘다. 코발트 블루를 한번 입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상 전화를 이제 집사람한테 걸었죠. 네. 사도 되냐고. 사도 되냐고. 예쁘다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하나 입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에는 빨간색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남자는 레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약간 나이가 저처럼 이제 50을 넘어가면 단색이 눈에 들어와요. 입고 싶고. 오케이. 빨간색이 있으면 다음에 꼭 사겠지만 그 브랜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 코발트 블루는 타짜의 고니. 네. 그렇죠. 고니는 코발트 블루가 어울려 그건데 우리 박근영 부장님이 박근영 부장님 멋지게 소화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동향 한번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7.7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내년 1월 중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소식이 일부 들리고 있는 LNF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나 장비주가 일단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 화장품과 면세, NCC 화학과 해운, 은행 등이 상승 출발 보였고 그 외에도 리튬이라든지 로봇, 해저터널, PCB, 전선, 디지털 화폐 등의 테마가 강세를 출발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연 3.5%로 7회 연속 동결하면서 시장 예상치 부합을 했고요. 코스피는 하는 기준금리 동결에 외국인들이 선물 수급이 확대되면서 전고체 사업 예타 통과 2차 전주 상승이 계속적으로 붙어오는 그런 모습이 수급이 들어왔고 코스닥에서는 연말 테마 장세 지속되면서 소형주 거래대금 비중이 과반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상회하는 모습이 오전 중에 계속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 이후에 오후 들어서 2520포인트 선에서 제한적인 등락이 반복됐고 전일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특별한 상승 모멘텀은 사실은 또 오늘도 부재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 유입과 여기에 따른 금융 투자의 현물 순매수가 따라 들어오면서 증시 하단도 지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박스권 하에서 일단은 섹터별이나 종목별로 움직임은 상당히 좀 개별적으로 차별화되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중화권인데요. 중국의 11월 국가통계국 PMI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일단 지표 자체가 비제조업 지수가 49.4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게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경기 부양책 강화 쪽으로 기대감이 오히려 올라오면서 오후 들면서 중국 시장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국내 시장도 일단 상당히 좀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기계금융화학 업종을 매수했고요. 반도체 업종은 코스닥에서도 5일 연속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부장이 상당히 좋았고요. 말씀드렸던 소재주가 오늘 일부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돌아가면서 역시나 좋았던 모습도 들렸고요. 이제 금일 종가 무렵에는 MSCI 그 리밸런싱 11월 말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 상당히 상방 쪽으로 변동성이 좀 마지막에 나타나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강세였는데 역시 두산 로보틱스의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나타났고요. 흥화해운과 대한해운 등의 중형 해운주 급등세에도 운수창고가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가 이어지면서 업종별로는 기계, 장비, 화학, 반도체가 강세였고 반면 통신, 방송 서비스나 오락, 문화가 약세였고요. 테마별로는 역시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가 부각이 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11월 한 달만 보더라도 125%, 130% 상승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아, 대단합니다. 로봇주 시대입니다 정말. 그 파란 로즈박, 블루 로즈박이라는 또 채팅을 해주시는데 파란 로즈의 꽃말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적절하네요. 네, 적절하네요. 파란 로즈.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볼까요? 아이패드 OLED 기술 전환 수혜 전망 등의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역시 최근에 보면 이제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는 있지만
의외로 IT 섹터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그림으로 최근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역시 이제 OLED 관련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역시 이제 아이패드의 연간 출하량은 한 4천만 대에서 5천만 대 정도 수준인데 지금 그 2억에서 2억 2천만 대 정도를 판매하는 아이폰 대비 출하량은 당연히 적죠. 근데 우리가 이제 면적 대비로 한다면 아이폰 대비 약 4, 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휘도나 수명의 이유로 아이패드 OLED 적용되는 기술이 투스택 팬덤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개 층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소재에 대한 소비가 수요가 상당히 커지는 그런 국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 대비 더 많은 OLED 소재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하량과 화면 크기, 기술 전환 등을 고려한다면 OLED 전환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신한투자증권에서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아이폰 시장에 새로운 아이폰 시장이 하나 더 생기는 효과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시장이 열린다고 보고 있으면 방향성으로 봐서는 결국은 소재 업종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중국의 월별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이게 IT 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게요. 이 막대 그래프로 보신다면은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YY로도 지금 우측으로 봤을 때도 결국은 상당히 이제 상승폭이 중국에서 나타난다. 왜냐면 작년 올해 된 게 힘들었습니다.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화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시장에 스마트폰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수요가 나타나고 네. 오른쪽 보시면은 핸드셋 판매량 전망치 변화도 올해 약간 중순 이후 접어들면서 우상향 그림으로 방향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에 스마트폰 부품 쪽에 좀 영향이 많이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일부 IT 부품들은 지금 좀 살아날 수 있는 반등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국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기술에 따른 원가 비교인데요. LCD하고 RGB OLED하고 미니 OLED 보면은 대부분 다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LCD 쪽은 워낙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OLED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원가율이 올라가고 이 관련된 종목이나 소재 쪽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RGB OLED랑 미니 LED랑? 이 방향성인데요. 결국은 기존에 이제 미니 LED는 아직까지는 대중화되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네. 일반적인 OLED가 이제 쓰이는데 RGB는 잘 아시다시피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OLED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대형화되는 아이패드라든지 뭐 맥북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니까 면적 단위로 새로운 OLED 시장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소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예 잘 몰라서 지금 비전 프로나 아니면은 이렇게 퀘스트 같은 거,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네.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미니 LED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도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네. 미니 LED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쪽도 좀 미니 LED나 이런 쪽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건 면적은 크지 않죠. 그리고 역시 XR이나 VR 기기 또 보면 OLED로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LCD로 구현이 거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적용은 XR이나 VR 이쪽은 대부분 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OLED가 거의 다 이제 다 채용될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물량 대수로 봐서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패드나 맥북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노트북이라는 이런 쪽으로 그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은 OLED 전환 물량은 보수적으로 약 1,0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쪽을 그렇게 봤는데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그다음에 12.9인치 모델만 일단 먼저 전환을 할 거로 본 것 같고 이를 반영하면 24년 태블릿 내의 OLED 침투율은 5%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초기 수준이지만 태블릿 내의 OLED 매출 비중은 20%를 넘어가니까 의미 있는 수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OLED 패널 가격이 LCD 태블릿 패널 가격 대비 3배 정도 수준이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24년 아이패드 모든 모델이 전환되지는 않겠지만은 3, 4년 이내에 모든 모델에 OLED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거죠. 근데 애플이 시작하면 어디가 또 움직이겠습니까? 중국 업체들까지도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아이패드 OLED 확대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의 11인치, 12.9인치 등등을 포함한 부분들이 이제 LED나 미니 LED 등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로드맵 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거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애플의 제품별 요구 OLED 소재 가정인데요. 요거는 각각의 제품마다 요구 면적당 OLED 레이어 투스택 팬덤이냐 원스택이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구 OLED 소재인데 이거는 어떤 형식이냐면 요구 면적 1제곱 및 1제곱센티에 요구되는 OLED 재료를 1로 가정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밑에 줄을 잘 보시면 요구 면적 1제곱센티미터 요구되는 OLED 재료를 1로 가정했을 때 이제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니까 이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로 그려놓는데 아무튼 뭐 의미 있게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요 숫자로 하니까 조금 와닿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금액이나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네요. 근데 이제 뭐 본인들이 이제 단가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또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급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적용이 안 되다가 적용이 되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도 시장 규모가 23년 대비 이후로도 24, 25, 27년까지 보면 상당히 급증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오른쪽 보시면은 OLED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이 삼성 디스플레이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BOE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다 시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차량용 OLED 채용 계획인데요. 이건 좀 지침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이야기가 나와 있고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뭐 한국이죠.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적용처 관련해서 기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소재 규모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양산 시기 24년 이후부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용 OLED도 이제 프리미엄급에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이 시장도 열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대면적화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것들이 대면적화되면서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시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똑같은 규모의 시장이 하나 더 열린다고 보시면 좋으니까 결국은 소재 쪽에 이쪽은 상당히 좀 호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뭐 덕산 뭐 네룩스나 이런 관련된 덕산 계열 쪽에 이슈가 좀 많이 불거지겠죠.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결국은 이제 뭐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그런 VR 기계, XR 기계, MR 기계가 더 메이저로 올라온다면, 궤도에 올라온다면 요런 OLED 시장, 디스플레이 시장은 어떻게 과연 변화를 겪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플렉서블로 결국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결국은 또 종국에는 롤러블 정도로 가야만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시장이 뭐 글쎄요. 저는 뭐 빨리 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프리미엄부터 시작해서 또 단가를 어떻게 맞춰주냐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약간 넘어야 될, 대중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허들인데 근데 그건 다 뭐 결국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제조사들도 새로운 시장을 열어야 그렇죠. 먹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어떻게든 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하여튼 뭐 TV 시장도 그렇고요. OLED TV 같은 경우도 그쵸. 아직은 조금 비싼데 그래도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LG 제품 같은 경우도 OLED TV 가보면 한 4,500만 원 정도면 뭐 잘 사면 80인치 때까지도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것도 한번 대면적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어때요? 투자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부정적인 점, 긍정적인 점 좀 공존하죠. 네, 사실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운 게 TV 보면 처음에 신제품 한 1,000만원인데 몇 년 안 지나면 200만, 300만 원이잖아요. 말하면 전자제품 가격이 그렇게 빨리 내려가게 되면 바꿔말하면 디스플레이에서의 마진이 줄어드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물론 성능 업그레이드되면 개선되긴 하지만 비싼 돈을 지불할 정도로 성능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 거 아니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반도체는 성능이 떨어지면 연산이 떨어지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성능의 문제인데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B2C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메인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1,000만 원이면 아무리 화질게 거둬도 못 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더 내려와야 되니까 마진폭이 좀 빠르게 줄어드는 면이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디바이스가 새롭게 등장했을 때 수요가 급증하는데 새로운 디바이스가 지금 최근 뭐 태블릿 외에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애플의 XR 기기 같은 게 새로운 디바이스로 엄청 수요가 많아지면 또 한번 주목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매스 마켓보다는 신기술적으로 디벨롭하는 쪽 일부 영역에 약간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 상당히 투자가 어렵다.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파나마 운하의 병목 현상이 생긴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등의 BDI 지수, 운임 지수 급등, 해운, 종합 물류 상승입니다. 네,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BDI 지수의 흐름을 나타낸 이야기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최근에 경기 침체 여파 때문에 불황 때문에 이제 이 지수가 많이 빠졌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벌크성 운임 지표인 뭐 BDI가 최근 2000선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일 BDI 지수가 28일 대비 12.76%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자체가 269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연중 최고치이고요. 3주 연속 2000폰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18개월 내에 최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지표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네. BDI 지수가 11월 2일 1400선이 붕괴되면서 1385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2배 정도로 올라온 거죠. 이게 거의 이달만 2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와.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파나마 운하 병목 현상 때문에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라든지 계절적 요인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BDI 지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수로 가운데 하나인 파나마 운하가 지금 병목 현상을 장기적으로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의 차질이 일부 우려가 있고요. 이게 몇 년 전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지금도 지금까지? 아직은 완전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요. 한 2-3년 전인데? 네, 그렇습니다.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너무 이제 그쪽에 병목 현상이 아직 있다 보니까 최근 국내 기업들로부터 기존의 해운 대신 항공을 또 이용한 화물 운송이 되게 잇따르고 있는데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화물 품목과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항공 화물음이 해운 음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쪽으로 돌리기도 좀 힘든 구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물동량의 97% 이상이 해운으로 운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직까지는 BDI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코멘트를 냈는데 지금 거의 21년 그러니까 물류 대란 수혜를 입었던 21년 수준에 육박하는 계절성을 따져보면 그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할 때는 보통 이제 중국의 철광석 이슈가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도 케이프선 시황이 폭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역시 철광석이 그 뒤쪽에 배경이 있다는 거고요. BCI도 지난주보다 2배 정도 상승하면서 2년 만에 5,000포인트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I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항만 철광석 재고가 지금 2016년 이후로 재고가 최바닥까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항만 쪽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중국의 연이은 최근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강 생산량 규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제 부동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앞서면서 재고 축적과 관련된 바닥에서 이슈가 있어 보인 것 같고 파나마 운하의 병목 역시 장기화되면서 선박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만 혼잡도 지수가 9월을 바닥으로 찍고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데 연말을 또 앞두고 재고 비축 움직임도 있다 보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좀 지속될 수 있다 나오는 거고 그 파나마는 가뭄 때문에 그렇다네요. 가뭄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수심이 낮으면 되게 어렵죠.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11월 말이지만 12월 선물 운임이 지금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케이프선 운임은 현재 24,000달러 정도 수준인데 12월은 3만 달러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안한다면 BDI 자체가 이제 3,00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페노션 같은 주가는 좀 부진했는데 실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HMM 관련된 인수 불확실성도 좀 더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밴드 하단까지 빠져 있는데 움직임이 별로 좋지 못했죠. 근데 다만 지금 이런 주가 패턴이라든지 업사이클 리스크를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이렇게 페노션이 좀 애매하면 대안으로서는 대한해운 정도도 좀 트레이딩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대한해운이나 다른 쪽도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기간 동안 쇼핑 계획이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소비 심리가 좀 양호했다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있다고 보는데 그 전미 소매 연맹에 따르면 23일 추수감사절부터 24일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27일 사이버 먼데이까지 이르는 연휴 5일 동안 쇼핑을 위해서 매장을 찾거나 웹 검색을 한 사람이 총 2억 400만 명 정도에 달하면서 상당히 좋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4분기에 중국의 인도의 석탄 수입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하면서 BDI가 최대 29.5%까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빼고 우리가 보면 뭐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해운주도 올랐지만은 네. 실제적으로 한진이라든지 CJ 대한통운 이슈도 올랐거든요. 그것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면 종합몰 앱 이용자 순위인데요. 이 재밌는 게 알리익스프레스가 요즘에 아주 이슈가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앱이에요. 저희도 요거 뒤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뭐 네네네, 등등 해가지고 맞습니다. 저가 예. 플랫폼 맞습니다. 좀 그래서 많이 이제 올라온다고. 알리익스프레스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싸다 그래서 쓰고 있다는 쪽도 있고 약간 뭐 제품에 대한 뭐 퀄리티라든지 이슈에 대한 이슈도 좀 있지만 아무튼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합 관련된 앱 이용자 순위가 알리익스프레스가 거의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산하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 전망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이제 한국 시장 배송 기간 단축과 무료 배송 등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어서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국의 물류센터를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배송은 현재 CJ에 대한 통운이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허. 그 CJ에 대한 통운 차트 보세요. 엄청 올랐죠. 예, 무슨 엄청 CJ 급등주처럼 올라가고 있거든요. 알리수혜주로 완전 분류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이제 CJ에 대한 통운이 전담을 하면서 물동량이 CJ에 대한 통운이 1분기에 346만 정도가 됐는데 3분기에 904만 개까지 2.6배가 물동량이 CJ에 대한 통운이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7만 원에서 지금 한 5개월 만에 11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60-70% 올랐죠.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물동량이 지금 2.6배 올랐고요. 1분기에서 3분기 만에. 그리고 한국인 사용자가 작년 10월 297만 명이었는데 올해 10월에 1년 만에 61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22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쿠팡이 24.5,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23.3, 쓱닷컴이 G마켓 옥션 합산이 10.1, 11년가가 7%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CJ에 대한 통운이 최근에 올랐고 한진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들이 상당히 최근에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의 소비가 그러면 과연 좋은 거냐? 이건 이제 매크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조금 첨언을 좀 드리겠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할인율에 대한 표가 나옵니다. 이게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세일했나?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별 할인율 비교입니다. 이 보시면 왼쪽 쪽에는 주요 소매 업체별 할인율인데 지금 회색 부분이 22년의 할인율이고 23년 파란 색깔이 23년의 할인율이거든요. 보시면은 JC 펜이라든지 보시면은 할인율이 작년보다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베스트바이나 아마존이나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였죠. 살짝 올라가는 추세였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에 품목별 보시면은 이커머스 쪽은 컴퓨터, TV, 스포츠용품, 가구가 할인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 결국은 오프라인 대비 이커머스 쪽이 훨씬 더 할인율 높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품목별로 봐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유통업체의 미국 쪽의 평균 할인율은 35%인데 작년 37% 대비 할인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품목 같은 경우는 할인율이 오히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할인율의 차이는 쇼핑 채널별 성과 차이로 나타나면서 온라인 업체들은 연말 쇼핑 시즌에 대규모 할인을 했던 소비자들의 니드를 충족시키면서 굉장히 소비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걸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그래서 마스터카드에 의하면 지난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비 1% 증가에 그쳤는데 온라인 매출은 8.5% 증가를 했으니까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이커머스 쪽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데 결국은 온라인 중심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매출 증가를 놓고 미국 소비가 여전히 강하다고 해석될 여지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소비가 좋아서 너무 좋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3분기 기준 전자상거래 금액이 미국 전체 소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커머스 쪽이 엄청 좋았다고 해서 전체 소비가 좋았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좀 더 중요한데 네. 그 BNP라고 해가지고 Buy Now, Pay Later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로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발급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한국보다 좀 더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크레딧 신용도가 좋지 못하면 신용카드가 나오기가 되게 힘들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쉽게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그냥 BNPL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가 살 수 있는 금액을 먼저 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하고 비슷한데 신용카드 없이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펌이라는 회사들 등등을 포함한 몇 개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런 BNPL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국내도 네이버나 뭐 다른 쪽에서 일부 BNPL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좀 서비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소비가 BNPL을 통해서 소비가 급증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연체율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엄청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비가 나타났다라고 일부 보는 분석 자료도 있고 이런 이유 두 가지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온라인 쪽에 할인율이 높았던 온라인 쪽의 소비가 좋았고 BNPL의 소비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 때문에 네. 막상 좋았다고 하기에도 좀 어렵다라는 쪽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매크로 지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금리를 계속 가야 되느냐 아니면 경기가 적당하게 좀 식어가느냐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불프만 놓고 보자면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근데 온라인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비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맞습니다. 좀 지지부진하고 이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지금 당장 질러놓고 돈 내는 건 나중에 생각해. 이런 BNPL이라는 그런 제도가 급증한 거 보면 소비 여력이 안 돼도 일단 지르고 보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그렇게 보면은 소비가 그렇게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다. 훌륭한 전개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 뭐 해설이 적정하다 보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네요. 와, 근데 이거 이렇게 질러놓고 나중에 어떻게 내요? 연체율이 꽤 높아지죠. 네. 와. 그리고 이제 뭐 카드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올해 1분기하고 2분기 미국 시장의 카드사 성장률은 7% 각 분기마다 올랐는데요. 네. 3분기 접어들면서 성장률이 5%대로 약간 슬로우다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고금리를 굳이 꼭 유지해야 될 어떤 이유가 약간씩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다소 좀 상반기로 살짝 좀 당겨지는 듯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비레크만은 1분기로 들어온다. 본인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금리 인하가.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 막상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깨져서 금리 인하로. 예, 경기에 대한 이슈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당기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깨지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소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제가 좀 관심 많은 오. 주제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네. 온디바이스. 네, 맞습니다. 네.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소부, 아니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소재 업종 보자 이야기도 드렸지만은 네. 예를 들어서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그런 종도 그렇고 뭐 두산테스나 오늘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올라왔고 그 외에도 뭐 DB하이텍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중소형주 가운데서 주가들이 꽤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은 주요 모바일 세트 업체 메모리 판가 추이 전망인데요. 멜츠증권은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 4분기 그 모바일 디램만 낸드 관련된 판가가 전 분기 대비 25에서 28%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 기대치가 10에서 18% 상승이었는데 거의 25에서 28% 상승하니까 굉장히 상회하는 서프라이즈한 지금 가격 단가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가 4분기 가격 인상률 추정치를 디램을 5에서 8% 거기에서 13에서 18%로 상향 조정했고 그 다음에 낸드를 8에서 13에서 10에서 15%로 이미 트렌드 포스트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재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가격의 상승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산 효과라든지 타이트한 공급 효과가 있다 이야기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중화권 중심으로 올해 중반부터 부품 세트 재고 소진이 발생하고 스마트폰 수요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일단 중국 쪽에서 올라온다고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빠르게 중요한 시점들이 이제 재무구조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일부 재무 현금 흐름에 타격을 받은 메모리 공급업자들은 판가 상승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낮추지 않으면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힘들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감산을 했는데 지금 너무 재무 구조가 안 좋으니까 가격을 올리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또 표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약 가격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DB하이텍,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 한미 반도체, 제우스, 뭐 HP, SP 등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들이 좋았는데요. 근데 트렌드 폴스에서 3분기 서버 디램 점유율을 오늘 발표한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올해 3분기 서버 디램 매출액 관련된 이슈인데요.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전체 49.6%, 3분기 기준인데 18억 5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가 13억 1천만 달러, 그리고 마이크론이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하이닉스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당히 삼성전자 대비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거고요. HBM을 제외하고도 하이닉스가 서버 시장에서 점유율을 50% 달성하면서 지금 DDR5의 압도적인 성과가 판도를 갈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인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SDI, ISC 이런 것들이 주목을 오늘 또 받았거든요. 네. 결국 이 밸류 체인이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 온 디바이스 AI 사이클과 모바일 세트 턴어라운드,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MPU, 뉴럴 프로세서 유닛 같은 것까지 개화가 이루어지면은 결국 뭐가 되죠? 소켓이나 핀, 테스터 이런 것들 상당히 또 좋아질 수 있죠. 확장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다음 사진 보시면은 엄블레어 리서치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 WSTS라는 쪽에서 반도체 시장 추정치를 이제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 표에서 중간쯤에 회색을 보이는 가운데 제일 오른쪽 24년도에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추정치를 보시면 24년도가 13.1% 증가한다고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은 기존의 추정치보다 상향 조정했다는 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표를 보시면은 키움증권에서 수요와 공급의 줄다리기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의 주가 모멘텀 전망인데, 역시 이제 메모리 제조는 당연히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게 24년부터 이루어지죠. 근데 소재단 보시면은 1분기부터 디램 가동률 상승, 2분기 이후부터 낸드 가동 상승. 그러니까 소재단을 보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상화로 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 것 같고, 부품이나 장비, 후공정단이 이런 스케줄로 좋아질 걸로 투자단의 전략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일본 업체인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회사인 어드반테스트입니다. 이게 장중에 5% 이상 급등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29일날 기관 투자 대상으로 기술 설명을 진행했는데 HBM용 검사 장비 테스터 사업의 견조함을 이야기하면서 일본 시장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테스터, 웨이퍼 투입량 증가에 따른 테스터 도입량 때문에 국내에도 결국 테스터 업체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핀 업체라든지 이쪽도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소켓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 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같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닉스 역전 각이냐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부분에서 만년 2등이다가 삼성전자 이제는 그 부분에서 좀 역전하면서 다른 위상을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미 올해는 사실은 하이닉스가 역전을 했죠. 일부분.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메모리에서 일단 흑자 전환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3분기 흑자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을 구겼을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오늘도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메모리 이슈 때문에 하이닉스가 월등하게 잘해서 밸류체인 주목을 받았지만, 투자자 전략 입장에서는 지금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12월에 HBM3와 관련된 엔비디아 콜이 나올 거고, 만약에 콜이 통과되는 가정을 한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튈 거예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결국 3E와 관련된 부분들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이야기될 텐데,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열위에 하이닉스 대비 열위에 있었던 쪽에 삼성전자의 기회가 열린다는 입장에서는 투자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쪽도 역시 좋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기대치가 훨씬 더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을까. 최서경님요. 저도 같은 의견이고, 사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고민하지만 과거에 반도체 업사이클에서는 언제나 수익률로는 하이닉스가 언제나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덩치가 작고 순수 반도체고, 그렇죠. 전자는 사실 사업부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 수익률로만 따지면 하이닉스가 맞을 거고, 이번 사이클에서 아마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HBM일 텐데 하이닉스 무려 10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잘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다만 가격 면에서 너무 빨리 달려간 감은 있으니까 브레이크 좀 밟을 거 생각하면
전자랑 한해서 결국은 둘 다 가져가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기대감이 커지는 건 어쨌든 우리 뭐 K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 시장의 탄력도는 소부장에서 나오겠죠. 대형주보다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황계 타짜 우리 코발트 블루 박근형 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